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구정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두기 규제 속에서 소소하게나마 가족들과 정을 나눌 생각에 설레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은 올해도 가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이번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바로 재작년 서해안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모 씨 유족들인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유족들이 청와대로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겠다며 쓴 편지를 돌려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로포커스 이번 주에는 석대성 기자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법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좀 당시 사건 좀 재조명 좀 해볼까요? 예, 지난 2020년 9월에 연평도에서 발생했죠. 그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NLL,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너머로 표류했다가 실종이 됐는데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이제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 씨가 개인사 때문에 월북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망연자실하던 유족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듣고 분노하면서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실제 근데 정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직접 연평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어업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없이 보내는 설명절, 어느덧 두 번째입니다. 캠핑을 자주 다녔거든요. 캠핑도 가고 집에 오는 날이면은 이렇게 좀 멀리는 안 가도 가까운 곳은 1박 2일로 놀러 다니고 그랬. 남편 실종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운 배우자 권모 씨. 아들은 수능까지 치렀지만 꿈꾸던 육사 진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육사를 포기하고 나니까 가고 싶은 과도 없다면서. 어린 마음에 충격이 크진 않을까. 초등학생 딸에겐 아빠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 애둘렀다고 합니다. 언제 오느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작년에 물어볼 때는 이제 2학년 되면 올 거라고 했는데 또 올해 물어볼 때는 이제 3학년 돼야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될 날이 언젠가 오겠지만 어머니는 두 아이가 월북자의 자식이라고 낙인 찍히는 게 더 두렵습니다. 정부는 이 씨가 도박빚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표류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월북에 무게를 뒀습니다. 도박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하지만 이 씨의 유족은 물론 연평도에 사는 주민들도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 어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 씨의 표류 동선을 보고 말도 안 된다 입을 모았습니다. 근거가 뭘까? 저는 지금 소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씨는 이곳 부근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지점은 소연평도에서 남쪽으로 2.2km 떨어진 곳. 정부가 추정한 이 씨 사망 지점은 실종된 곳에서 38km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곳 인근입니다. 정부 주장대로면 이 씨가 해상 경계를 뚫고 38,000m를 갔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갈 수도 있지. 그랬는데 이 배선원들이 가일들기는 아니지. 근데 여기 충격에 왜 이리로 가? 차라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려면 그쪽으로 가지. 요번에 넘어간 데를. 그냥 땅으로 육지로. 그럼 넘어가지 왜 이리로 가? 힘들게. 연평도 물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 때문에 이 씨가 부유물을 타고 있었더라도 물살을 거슬러 38km를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40년 뱃사람들의 주장. 물살이 셀 때는 불과 몇 미터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연평 남쪽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보면은 그 소연평 동단 쪽으로 올라가는 물줄기하고 바람 방향하고 돌면 다시 턴해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 물살을 빠져나가기는 동력이 있으면 몰라도 인력으로나 탔던 거 하든 어렵다.
이 씨의 월북을 주장했던 해경의 더미 표류 실험 보고서입니다. 이 씨 실종 당시와 조석, 풍향이 유사했던 때 인체 모형을 해상에 투하했는데 경비함정이 소연평도 남서방으로 3.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경은 이 씨가 강령군 해상까지 갔다고 했지만 인체 모형은 대연평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종 지점보다 더 뒤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해경 말처럼 이 씨가 물길을 잘 알고 있었다면 소연평도가 아닌 대연평도에서 가까운 해저항으로가 월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겠냐는 게 어민들의 주장. 연평도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한 노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 의아하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스테리야 사실. 아직 확실하게 밝힌 건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은 흘러야 나온다고 분명히 진실은 있을 거라고 봐. 난 그걸 믿어. 이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뭐 비밀이 나와가 있을 거야. 제 뒤로 보이는 곳은 황해남도 강령군입니다. 70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의 아픔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제 연평도 주민들 말을 좀 들어보니까 정부 발표가 좀 더 비상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구명조끼는 원래 배 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고 이 씨가 부유물을 붙잡고 있던 것도 생존 의지지 이게 월북 정행의 논리로 내세울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이 추정을 단정해서 얘기했다는 것이겠죠. 네. 근데 지금 유족들이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죠. 예,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그리고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사법부에서 이를 대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곧바로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1구심은 더욱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경남 양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머물 곳이기도 하죠. 이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그 이모 씨의 배우자가 청와대를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그 법조계와 야권에선 이번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김치법금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서 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배치된 우리 여경 경찰관들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남편을 잃은 한 국민보다 여경이 우선이었던 치안기관, 경찰. 이날 이 씨의 배우자 번 씨는 문 대통령이 함께 하겠다고 썼던 편지를 아들 대신 청와대에 돌려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저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 하지만 정부는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항소했고 처리 결말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게 미지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힘없는 국민은 인권과 국민의 주권도 무시당한 채 거짓을 진실로 알아 드러난. 정부에 항소한 이유를 물었는데 말을 극도로 아낍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진행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 씨의 월북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도 물었지만 기존 입장은 변경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국방부 입장이 다 달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변동이 없습니다. 수차례 NLL이 뚫리자 마련한 해안 경계용 열상 감지 장비는 제대로 작동됐던 걸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이라든가 어떤 어디까지 범위 내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군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속 시원한 대답은 한 번도 듣질 못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행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냐며
집권하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도 이 씨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 시간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 행태를 보면서 함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유발시키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정권이 바뀐 후 문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유엔도 당연히 관심을 가졌고 북한에서도 정규 방송을 통해서 사과문까지 발표했었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정보까지 비공개한다는 것은 정부의 과실, 가책을 드러내지 않는 거.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이라고 조작을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권력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작에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는 그때 가서 좀 낱낱이 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시간이 누구의 편이 될진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이민연설을 맞이합니다. 제 싸움의 상대가 설령 대통령님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며 정권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정사상 그다음에 동생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인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살인에 관련된 책임을 또 분명히 져야 되고 북한의 비인도적 총격과 뒤늦게 드러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하지만 정부는 한 집안 가장의 월북 정황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본질을 흐렸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은 줄었어도 넷플릭스나 왓챠,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시장은 정반대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도 집에서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 영화 감상에서 나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법적인 쟁점에 주목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해 저희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영화로 재밌게 알려주는 고봉주 변호사를 김혜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로포커스 로앤피플입니다. 감독님, 제가 OPD한테 특별 출연 얘기 들었는데요. 저도 웬만하면 해드리고 싶은데요. 실례합니다. 서비스인데요. 우와! 역시 문소리야. 팬입니다. 지난 2017년 개봉한 배우 문소리 주연의 여배우는 오늘도 라는 영화입니다.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기 위해 배우 문소리가 직접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18년차 한국 여배우로서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고 톡톡 튄다, 솔직 담백한 영화 등 온라인상에는 영화에 대한 관람객들의 리뷰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영화를 봐도 좀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고봉주 변호사입니다. 여배우는 오늘도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이제 그냥 굉장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이벤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18년 차 여배우가 어떤 일상에서 공인으로서 겪는 일들을 소소하게 그러니까 1막, 2막, 3막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공인이 일상을 하면서 어떤 내가 모욕적인 감정, 이게 모욕죄가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자칭 영화 광인 고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영화 감상으로 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랑 저만의 그런 충전 방법을 영화 보기를 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영화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많이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본 영화 편수가 거의 21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영화를 보며 느낀 감상을 SNS에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기던 고 변호사에게
어느 날 대형 포털사에서 칼럼 연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고 변호사는 자신의 전공과 취미를 접목시켜 영화와 법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말씀드린 결혼 이야기, 이거는 사실 제목은 결혼 이야기지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화가 이혼하는 과정에 관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법제가 다른 외국 영화를 보면 저게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저럴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화하고 법률하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다 보면은 저게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영화를 봤을 때도 저게 현실에서 과연 저렇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탄생한 고 변호사의 시네마 법정. 고 변호사는 책을 통해 영화 주인공들의 갈등 속 자리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법률 상식을 쉽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하나씩은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안에서 이제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상황 설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을 어떤, 저는 이제 법률, 그러니까 좀 소소한 법률 상식, 우리가 생활에서 되게 생활에 밀접하게 살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TS 이후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영화 기생충에선 어떤 법적인 이슈를 찾아볼 수 있을까? 고 변호사는 냄새, 모욕, 정서, 세 개의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기생충은 좀 냄새로 사람을 모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그런 행위까지 나아가게 된 것도 본인이 느낀 어떤 모욕적 감정이 아닐까?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적이 되진 않아요. 주인 부부가 그 송강호 씨 부부를 공연 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의 주된 어떤 정서가 모욕적 감정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디즈니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마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영화 말레피센트. 마녀 말레피센트는 원작에서는 악역으로 등장하지만 법정에선 피고가 아닌 원고가 될 것이라는 게 고 변호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동화에서는 마녀가 나쁜 역할인데, 그리고 마녀가 이제 그 왕의 딸에 가서 이제 16세가 되면 16세인가 어쨌든 되면 생일 때 있을 때 손가락에 찔리면 뭐 저주에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진짜 현실로 갔을 땐 그게 협박이 될까?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말레피센트가 이제 날개를 잃게 된 때 날개를 잘라낸 게 상해죄가 될지 아니면 그게 뭐 살인 미수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가 소통의 창구가 되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자신이 읽었던 책이나 영화 등을 리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고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리뷰성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업로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명 저작권에 좀 침해되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 장면을 뭐 사용한다던가, 그게 아무리 공개된 스틸이어도. 그래서 이제 그 리뷰 방송이나 리뷰 올려져 있는 블로그 이런 거 많잖아요. 엄밀하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본캐는 변호사, 부캐는 작가로서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고 변호사. 두 직업 모두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웃음 지었습니다. 작가의 매력은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 대중의 관심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스스로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변호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뭐 사람이 됐든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런 걸 사건이나 자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경험치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 변호사는 소통을 중시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이제 그게 송무 의뢰인이 됐든 자문 의뢰인이 됐든 내가 저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내가 나한테 날 신뢰하고 맡긴 의뢰인한테 이제 항상 연락이 그 사건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태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다가가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영화기도 한데요. 승려 보셨나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결혼했을 때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는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안 날로부터. 내가 이제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안 날로. 사기당한 걸 안 날로부터? 네. 3개월. 네, 3개월 맞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죠. 왜냐하면 3개월은 진짜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보통은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알고 봤던 전과가 있었어. 그럼 이제 그걸 막 확인해보거나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3개월 정말 짧고요. 드린 것처럼 그럼 악질 기타 중단 사유가 있을 때도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3개월 아니면 6개월이에요. 그거는 몇 개월일까요? 아까와 똑같이 3개월 아닐까요? 이건 6개월입니다. 네, 달리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해서 혼인 취소 사유다 이렇게 인정한 거에는 뭐 양성애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숨겼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이런 걸 숨긴 거는 이제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판단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기간이 좀 더 긴 게 아닐까 생각하긴 하지만 6개월도 어쨌든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법률 상식이 아닐까.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이제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 15일부터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이 됐잖아요. 변호사님, 먼저 이 연말 정산이라는 거 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연말정산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급여소득자들이 그 세금 신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 대리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로 뭐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아셔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 사실 급여소득자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기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이 납부했던 원천세액과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이제 받아야 될 뭐 소득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내가 원천세액이 내가 종국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라면 환급을 받는 거고 더 조금 냈다라면 이제 추가로 납부하는 뭐 이러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것은 내가 급여소득자라고 해서 연말정산만 무조건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서 기타 소득이 많다 아니면 내가 투잡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 정산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올해 연말 정산 때 우리가 최대한 좀 1,000원이라도 더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들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연말 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저희 사무실 업무도 이제 시즌이 같이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말 정산이 워낙 내용이 좀 방대한 건데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 6가지만 추려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전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기준 금액이 5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5억 원 이하의 주택 입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신 거니까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둘째는 야간 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가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거 그 생산직 근로자의 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의 요건도 있었던 거고 직종의 요건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자 요건이 삭제가 되고 직종 중에서는 몇 가지가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미용, 숙박, 조리, 뭐 음식, 기타 뭐 가사 관련해서 단순 노무직 대상자도 다 직종에 포함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해당 직종이시라고 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굉장히 큰 금액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21년도 소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공제를 더욱더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나 내가 21년도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전년도 그 20년도 대비해서 5%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의 10%만큼씩 다만 이제 한도는 100만 원 금액을 한도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한도대로 추가되는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게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총 급여자 대상으로 해선 5,500만 원 이하 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들은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바뀌어져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시거나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액의 12%만큼씩을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섯째로는 이제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기간이 1년도 연장이 되었거든요. 원래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일시적으로 이제 소멸되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조항이었었는데 이게 그 개정세법이 반영되면서 22년도 12월 31일 것까지 적용되도록 좀 유예가 됐습니다. 뭐 엔젤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투자 금액의 30%에서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큰 조항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엔젤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때 꼭 반영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1년도에 한시적으로 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큼씩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와 35%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내가 기부금을 많이 지출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부금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만큼씩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큼씩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된 내용도 꼭 체크하셔가지고 연말정산 중 환급액을 좀 더 많이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6가지를 알면 좀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월급을 받는 저희 같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주분들도 굉장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대표님이나 뭐 회사 담당자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저도 저희 회사 이제 재무 담당이라서 저도 요새 매우 정신이 없고 바쁜데 개인별 자료는 뭐 근로자들이 준비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회사에서도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스케줄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분들이 이제 5인 내외라면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달받으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근로자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달받으면 아마 그 경영지원팀 업무가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제 연말정산 신고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월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연말정산분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제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일 10일 전까지 개별 환급 금액이 확정되어야지만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근로자분들께 직접 증빙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전자로 하여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종이로 받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직접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제 연말정산이 단지 우리 근로자들이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근로자분들께서도 우리 회사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좀 챙겨서 내가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회사에 대한 또 이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챙기실 게 많은데요. 특히 또 챙겨줘야 될 것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의료비를 지출을 하면 그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홈택스로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있어서 좀 누락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내가 좀 큰 의료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모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좀 관련 자료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회사에 지금 제출을 할 때 이런 점들 좀 꼼꼼히 좀 챙겨봐야겠네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연말정산이 2월 급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서는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1월 달에 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2월 달 급여를 받는 곳에서 정확하게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반드시 하셔서 자신의 소득공제나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사업자를 내가 따로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거나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뭐 강의를 내가 추가적으로 해서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나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이 있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좀 더 그냥 기본공제나 1차적으로 좀 공제를 심플하게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때 확정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신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수근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두 군데 다닌다라고 한다면 두 군데 다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공제도 역시 두 군데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서 이걸 정산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공제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2018년 10월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요것을 한 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월급만 받으시던 이제 A씨께서 2008년에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서 이제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약금을 이제 지급을 받았는데 이제 그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 이제 세무서에서 그 A씨와 양도소득세 조사를 A씨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 당시 이제 그 수령한 위약금이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제 종합소득세 고지를 2016년에 이제 보낸 사례입니다. 근데 이때 논리상 쟁점은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무신고가 아니라 그 과소신고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도 5년이어야 하느냐, 뭐 요 문제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분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국 패소를 하셨고요. 2008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결국에는 이제 2018년도가 되어서야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참 세금이라는 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더욱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로포커스 마지막 순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야 대선 후보 부인들의 녹취록부터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걸까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었을까요? 공개도 되기 전부터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줄리 루머에 대한 해명부터 안희정, 문재인 정권 등에 대한 김건희 씨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아내의 녹취록 공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녹취록도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친형, 지금은 사망한 고 이재선 씨 딸로 추정되는 자신의 조카와 통화를 하는 김혜경 씨. 통화 도중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당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후보 아내들의 녹취록 대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어?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뭐 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그렇죠. 예.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 빨리 끝나는데도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빨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너무 힘들어서. 네.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나도 많이 느끼죠 요새 좀. 느낀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내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아니 그거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아니 그럼 보통은 잡자 하냐고 미투도. 아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니? 유부남하고. 그래도 부인 있는 유부남하고. 그렇죠. 예. 에휴 참나 진짜 명수가 나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 같이 찍은 사진 있으면 너무 좋지.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팔아? 유부남한테? 네. 내가 어디 가서 뭐 왔다 갔다 굴러다니는 애도 아니고. 명수 같으면 자기 딸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느 부모가?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벌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돼? 뭐가 아쉬워서 자기 딸을 팔아?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 딸인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혐오스러워. 요즘은 너무 그러면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하면은 혐오스러운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자, 영상 보시고 오셨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이 집힌 불 씨가 다시 이재명 후보의 34개 파일,
160분 통화라는 막부를 놓게 하면서 점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나 정치적 득실을 떠나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모두 네거티브 선거전에 올인한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녹취록 공개는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뒤로 한 채 다음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흠집내기용 공방만 이어가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 진영 간 헐뜯기는 이제 멈추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비전 있는 얘기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